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관세법, 그다음에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된 개정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정된 지는 조금 지났어요.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거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시점이 조금 늦긴 했죠. 저희가 지금 2월에 촬영하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가 좀 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도 좀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시험을 볼 때 1차랑 2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말, 그다음 6월 말 시험 보실 때 같이 좀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늦게나마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강의를 좀 마련해 봤고요. 내용들 같이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렸던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관세법령 정보 포털 여기서 그냥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를 제가 같이 보면서 이제 제가 주로 할 건 뭐냐면, 이거 개정이 됐던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당장 시험 보실 거잖아요. 이게 내용을 아는 거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제가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관세법부터 볼 겁니다. 순서는 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볼 거니까 일단 관세법 개정된 거 있죠? 전후라고 하는 거, 신구 조문 대비표 이걸 같이 꺼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제 징수. 이게 아니죠. 어디를 볼 거냐면은, 잠깐만요. 저희 개정된 거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를 볼 거냐면, 저희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에, 이번에가 아니고, 저희 12월 22일자로 개정된 거를 꺼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용어의 정의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용어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개정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쓰면 좋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선용품이라고 했을 경우에 선박용품 이렇게, 또는 기용품은 항공기용품 이렇게 용어들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당장 답안 쓰실 때, 또는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접근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예전 표현을 썼다고 해서 점수가 감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당장의 어떤 저희 시험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들을 이해를 할 때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무역선부터 해서 내양선, 내양기, 선용품, 기용품 이런 것에 대한 용어가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어요. 용어 바뀐 것 중에 용어가 신설된 게 있습니다. 용어 신설. 그러니까 용어의 변경이 아니고 용어의 신설이 있어요. 신설.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 생각에는 2차보다는 1차 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관세법 제 2조에, 그쵸, 2조에 17호, 18호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세관 공무원이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 세관 공무원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게 있긴 했었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나온 게 없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세관 공무원이란 다음 강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세청장, 세관장, 그 소속 공무원.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관세청장. 보통의 경우는, 세관 공무원이라 그러면, 세관만 말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세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세관 업무를 하는 상급기관은 어디냐면, 관세청이잖아요. 관세청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바로 직속이라 할 수 있겠죠. 관세청, 그 다음에 세관, 그 다음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관세청, 그 다음에 세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우두머리라 말을 하죠. 관세청장, 세관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속 공무원.
관세청 소속의 직원, 그다음 세관 소속의 직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세청 같은 경우는 저희 대전광역시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있죠. 뭐 저희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세관이 있을 것이고, 구로 같은 경우는 구로세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관세직 공무원들을 저희가 세관 공무원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 개념이라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추가를 해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나목을 볼게요.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소속기관이라고 해요. 관세청 소속기관.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기관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이 말을 하겠죠. 소속기관이라고 썼을 때 여기 위에처럼 똑같은 게 기관장 또는 그 밑에 공무원이 되겠죠. 소속한 공무원이 될 텐데, 자 그렇다면 관세청 소속의 기관이 어딘가라고 말을 해봤을 때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저희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할 때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세평가 분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세평가 분류원. 그 다음에 중앙관세 분석소가 있어요. 중앙관세 분석소.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품목분류를 할 때 물품을 분석하는 곳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2차를 할 때 아시겠지만, 2차 하신 분은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 관세일표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 물품의 성분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HS 코드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국경관리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경관리연수원. 여기는 이제 나중에 그 관세직 공무원이 되고 나면 여기 가서 연수를 받아요. 국경관리연수원 또는 관세 국경관리연수원 이렇게 말을 쓰는데, 여기를 관세청 소속기관이라고 말을 쓰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 장,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다 세관 공무원이다라고 명칭을 쓴다라는 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1차 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거 딱 보시면 보기가 4가지 이상이 나오잖아요. 충분히 여기서 묶어서 다음 중 세관 공무원의 개념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을 직접적으로 답을 이렇게 쓰기에는 아마 저희 법률에서는 이런 명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언급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언급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관세청 소속기관 이렇게 말을 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는 구분할 수 있겠죠. 관세청 소속기관장, 그 다음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호 같은 경우는 탁송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탁송품이라 하는 것들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탁송품이라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송자가 보낼 송자잖아요. 보낸다. 탁은 위탁한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보낼 것을 요청을 해서 물건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 봤을 때 일반 물품하고 그 다음에 특급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희가 DHL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페덱스와 같은 그런 특급 탁송이라 부르죠. 줄여서 특송이라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으로 보내는 거 하고 그게 아닌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포워더를 통해서 물건을 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 무역기 또는 국경 출입 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반입, 반출은 우리나라 나갈 때, 들어올 때 말을 하는 것일 것 같고요. 그 앞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서류 같은 걸 많이 보내긴 할 거예요. 저희가 DHL 같은 거 물을 보낼 때, 물론 물건을 보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받는 게 뭐냐면 서류 같은 거 있죠.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상업 서류 같은 것들을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특급 탁송이라 하는 것들은 이게
특급이잖아요. 말 그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율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소액이고 좀 소량, 그렇죠? 좀 적은 준량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것들 위주로 해서 물건을 보내거든요. 근데 포워드를 쓰는 경우들은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당장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물품을 보낼 때는 특급 탁송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탁송 형태로 물건을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서류라든지 뭐 경품이라든지 뭐 자가사용 물품 뭐 그 밖의 물품을 이렇게 송달을 할 사람한테 맡겨서 그 자가 물건을 보내는 것 또는 물건을 받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리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8조를 볼게요.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서 여기 보시면 그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계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연계정보통신망. 이거는 얼핏 봤을 때는 사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시죠?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은 알고 계시죠? 자,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은 저희가 관세청 유니패스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연계, 뭐라고 쓰냐면은 연계정보통신망 이렇게 말을 썼어요.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 가서 보시면 그 개념들을 풀어서 쓴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특정한 인터넷에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핸드폰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모바일 어플 같은 거 있죠. 모바일 앱 이런 것을 가지고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그 관세 있죠. 관세를 납부를 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핸드폰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습니다. 모바일로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가 되겠죠. 그렇게 송달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플로 받고 그걸 확인해서 바로 어플로 돈을 지급하는 형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내가 뭐 그 세금을 낼 일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희 주변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낼 때도 내가 특정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 알림을 받아서 그렇게 납부하는 형태도 많거든요. 그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유니패스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계된 곳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납부하는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명칭이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험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뭐 납세고지라고 하는 것들은 납부고지란 말로 바뀌었고요. 넘어갈게요. 뭐 적하목록 같은 경우는 적재화물 목록 이렇게 보다 명확하게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인 같은 경우도 물품의 수신인, 물품을 받는 자를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체납처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이 뭘 말을 하는 걸까요? 체납처분. 여기서 체납처분이 지금 강제징수라는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체납처분의 경우에 체납처분, 체납이 뭔가요? 그렇죠. 연체 이렇게 말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납부가 연체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지금 밀렸다는 거예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완납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대해 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처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물품을 이제 압류를 하고 뭐 매각을 하고 뭐 처분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체납처분. 쉽게 말하면 저희가 옛날에 그런 말 썼잖아요. 빨간 딱지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 경고를 하고 이제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는 표현보다는 세금이 밀리게 되면 완납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나와가지고 재산될 것들을 이제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에 충당을 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체납처분 이렇게 말을 썼는데 이거를 명칭을 이제 강제징수라는 것으로 바꾼 거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따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 관세도 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세징수법 나와 있는, 그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을 그대로 따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가산금이라 명칭을 썼던 것들을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명칭 바꾼 것들도 거기서 명칭을 먼저 바꿨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서 그대로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쓰게 된 것이죠.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대하여, 대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보다 더 쉽게 읽기 위해서, 가동률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관세법 제21조에 가서 보면 관세 부과의 대척기관에 대한 문제가, 그 내용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2항에서 이렇게 쭉 풀어쓰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2항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1호부터 5호까지의 결정 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1호, 2호 쓴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표현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달라진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요. 여기 보시면 그게 있어요.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제2호에 가서 보시면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그거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 구분해 보면 원래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관세부가 대척기간 같은 경우에 원칙과 예외로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칙과 예외. 원칙의 경우에는 5년이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납세 신고했던 날이죠. 그 수입 신고했던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까지가 될 텐데요. 예외적인 것들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환급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감면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10년의 범위까지, 1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내용은 이게 원래 만료가 되잖아요. 만료가 되면 이제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되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은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특정한 어떤 결정 같은 것들 결정 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추가로 이렇게 부과 기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세 가지. 여기는 이제 결정 또는 판결 이렇게 표현을 쓸게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1년 이렇게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회신을 받은 거예요. 회신. 얘도 1년.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정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경정 결정. 얘도 이제 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회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말을 쓴 거냐면은 원래 회신을 받은 경우라고 썼었거든요. 회신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그거잖아요.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 등을 이제 수입할 때 특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수입할 때 증명서를 갖고 이제 세관에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하게 됐을 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나 이런 거 하게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수입할 때부터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세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의심이 가는 게 있다 또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거 적용시켜 놓고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그 증명서를 발급했던 그 국가의 기관에다가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원래 기존에는 그걸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았을 때만 그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년 기간 안에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바뀐 거죠. 회신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그 FTA 관세 특례법 생각해 보시면은 회신 요청을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받지 못한 경우 있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정해진 회신 기간이 있어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회신 요청을 했는데 상대 그 방에서 상대방이 회신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걸 다시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간을 늘려주는, 나중에 받고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요청을 했을 때 일정한 기간이, 그러니까 회신 기간이라는 말을 썼을 때, 회신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면, 그 날이 경과된 날부터도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관이 보는 거죠. 세관이 입장에 봤을 때는, 회신이 왔을 때, 이게 결과가, 예스 또는 노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마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회신 기간이 경과되면 그것이 경과됐을 때부터 이거는 이제 적용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추징을 할 수 있는 형태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이 추가됐어요. 여기 보시면 나목에 있잖아요. 예, 정해놓은 회신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까지 다시 경정 처분이나 경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시험에 이렇게 보기를 낼 때 거기 안에 하나로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 23조에 가서 보면 이것도 명칭을 바뀐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납세 독촉, 납부 최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납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말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합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납부 독촉이라고 하는 거 안에 기존의 납세 독촉이랑 납부 최고를 같이 이제 분리됐던 것을 이제 합쳐서 구분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납부 독촉은 왜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납세가 이제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납이 됐어요. 그럼 그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납세 독촉이라는 그런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체납이 됐으니까 언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납부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통지를 또 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체납 처분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먼저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보니까 체납처분 유예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체납처분 같은 경우에 압류 매각의 유예기간이라고 명칭이 표현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아까 지금 나왔던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강제징수라고 하는 게 있죠. 강제징수. 그 다음에 체납처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강제징수. 어떤 게 될 수가 있을까요? 체납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압류, 매각, 그다음에 처분, 이것을 의미를 했던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명칭을 강제징수라고 쓰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징수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납처분의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거를 분리해 둔 거죠. 여기서 강제징수라는 개념이 보다 더 큰 범위가 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을 썼을 때 그 체납처분의 경우는 강제징수라 말을 썼지만 밑에서 말을 썼을 때는 여기서는 압류 매각이라 말을 쓰고 있잖아요. 강제징수라 말을 쓴 것이 아니고 여기가 조금 더 이제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압류 매각, 그렇죠. 물품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랑 이제 압류를 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압류된 것들을 매각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체납처분 유예라는 것으로 말을 썼을 때 압류 매각의 유예라고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이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는 다른 법령, 다른 법률이 바뀌게 되면서 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들을 그 조랑항을 바꾼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시험에서는 사실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세법 37조 2에 보시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조가 바뀌었다라는 점들은 저희 시험에서는 사실 크게 이렇게
모든 조항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경우는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렇게 말을 쓰기 때문에 사실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보면 어디 볼 거냐면요. 제2관 보겠습니다. 원래는 체납처분 등이었는데 강제징수 등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됐어요. 여기서 한번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체납처분의 유예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 보시면 압류 매각의 유예라고 명칭을 바꾸게 됐고요. 강제징수라고 하는 것들 여기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원래 43조의 2에 가서 보면 제4항에 그 FTA 특례법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그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43조 2의 제4항에 보시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 내용이 없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FTA 관세 특례법에 따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위반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관 입장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세관 입장에서는 유예를 해준다는 얘기는 관세 채권을 지금 확보를 지금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법의 내용들을 어겼다. 그 해당되는 법률을 어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채권 확보가 어렵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근데 그 범위 안에, 법률 안에 FTA 관세 특례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더 넓어진 거죠. 확대가 된 거죠. 원래는 FTA 특례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담보 제공 요구 사유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범위가 확장되었다,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에도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보다 보니까 43조의 2에서 제5항의 4호에 가서 보면 여기서도 지금 기존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명칭이 바뀐 것들이 있죠. 명칭이 바뀐 것들이 있고요. 그쵸, 여기 보시면 딱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 4호의 감옥을 보시면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원래는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에 그 바뀐 거 보시면은 체납 처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강제징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겠죠, 이거. 그러니까 체납 처분뿐만이 아니라 강제징수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납부 독촉과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지금 내용들이 보다 확정이 됐다라는 거, 정확하게 구분이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볼게요. 지금 쭉 보다 보면 나머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8항에 가서 보면 추가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체납처분, 그러니까 압류의 매각 유예에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8항에서는 그거죠. 범죄 경력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 경력 자료, 이 자가 그 특정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9조에 가서 보면 조정관세 부과 대상 같은 경우에도 유한이란 표현이 한정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의해서 볼 게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넘겨보시면은 관세법 제86조랑 87조에 가서 보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긴 한데 품목분류 사전심사 있잖아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전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수입하는 물품, 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HS 코드별로 이렇게 뭐 세율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게 바로 관세가 되겠죠, 관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섭외할 때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전심사 요청을 해가지고 결정을 받게 되면 기존에는 3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회신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만 유효하다. 그 말이 뭐냐면 사실 물품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세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품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나중에 어떤 3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어떤 절차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세관도 이렇게 이것은 다르다라고 판단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효력은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거는 지금 바뀐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가 공식적인 효력을 받고 싶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라는 절차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했던 거에 대해서 만료가 되면 다시 재신청을 해야 돼요. 물론 재신청을 하게 됐을 때 기존에 신청해서 결과 받은 것보다는 보다 짧게 결정이 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 즉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을 쓴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간소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바뀐 거죠. 이거는 저희 1차, 2차를 불문하고 막론하고 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제 2차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것을 모의고사를 한번 냈었죠. 출제했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1차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쭉 볼게요. 기존의 내용 중에서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어디를 볼 거냐면 제6항을 보겠습니다. 89조 제6항의 밑에 7항, 7항이 되겠죠. 7항하고 8항에 보시면은 7항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기본 내용이 뭐냐면 제1항에 보시면요. 저희가 세율 불균형 물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그거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1항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밑에 나와 있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품 원재료에 그 중에서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제 7항에 가서 보시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제 6항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중소기업 아닌 자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1호의 물품을 제조 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제7항에 가서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번에 내용들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6항이 아니고 제1항 원래 원칙적인 그 내용들을 따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됐어요. 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8항에서는 이제 지정사항 변경을 할 때 변경신고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 제90조랑 91조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에 감면세라고 불렀던 것들은 다 감면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됐고요. 91조 같은 경우에도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게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4조 같은 경우는 상용겸품, 그렇죠. 상용겸품을 말 그대로 상업용 겸품을 말을 하는 건데 얘도 명칭을 산업용 겸본품 이렇게 바꾸게 됐고요. 나머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차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96조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제 3호에 원래 왼쪽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다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었다가 밑에 단서가 있었어요. 다만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단서는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제외하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거든요. 이거를 지워버리고 그냥 시행규칙에 가서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면세 그 제외 범위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제 말을 쓸 때는 뭐뭐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을 썼던 것들을 이제 그걸 고려해서 세관장이 이제 확인한 물품 이렇게 명칭 바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1차 시험 때 뭐 2차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1차 시험에서는 좀 명칭을 바꿔서 표현을 바꿔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8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재수출 감면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 들어오는 물품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일정한 기간 안에 다시 수출되고 수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 그다음 도급 계약만 가능했었거든요.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재수출,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재수출 감면세라고 했던 것을 재수출 감면이라고 말을 바꿨고요. 여기 보시면 그 사유가 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급 계약 이렇게 말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말을 썼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서 이제 수출 계약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확장이 된 거죠. 네,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 제119조에 가서 보면 이제 불복 신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안 되는 것이 나오죠. 원래 그 불복 신청을 하는 것들은 처분성이 있어야 한다, 처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썼는데요. 처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게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통보 처분 같은 것들은 제외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여기 추가된 게 뭐냐면 과태료 처분이 여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한 말은 과태료 처분이란 말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이 되겠죠. 과태료 부과 처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조 가서 보면 관세심사위원회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관세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그거잖아요.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 같은 경우에도 관세심사위원회에서 하죠. 물론 그곳은 설치가 되는 장소는 두 군데가 되겠죠. 뭐 본부세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관세청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이의신청, 그 다음에 심사 청구 모두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같은 경우에 심의란 말만 있었거든요. 심의에 따라서 관세청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추가를 해서 의결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심의가 뭔가요? 의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논한다. 심사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의결, 얘는 결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용을 보시면 그 124조에서는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말을 썼어요. 근데 오른쪽에 가서 보면은 바뀐 게 뭐냐면 의결이란 단어가 추가된 거죠. 의결. 그리고 거기 괄호 내용을 보시면 심사 청구에 한정한다 이렇게 명칭이 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1차 때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한정한다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기를 낼 때도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좋거든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27조에 가서 보시면 원래는 이제 심의를 거친 것들,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결정도 이제는 관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의결에 따라라고 명칭이 바뀌어 있고 다만 추가된 게 뭐냐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어쨌든 관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관세청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위반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사실 관세청 입장에 봤을 때 이것이 불리한,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보통은 다 불리한 쪽으로 갔을 때를 말을 하는 거겠죠.
불법 청구했던 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다라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 내용들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다 용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세법 제136조에 가서 보면 출항 절차와 관련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래 원칙은 출항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출항 허가라고 해가지고 출항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출항할 때 이렇게 제출을 하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죠? 적재 물품 목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원래는 그 섬사, 선박회사하고 항공사가 이렇게 원래는 그 출항하기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선박회사, 선박에 줄여서 선사라 부르죠. 그다음 항공사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된 게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화물 운송 주선업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즉 포워더라 부르죠. 포워더. 저희가 이제 그 마스터 건들, 그러니까 무역 실무 또는 무역용 생각해 보시면은 마스터라 부르는 것들은 기본 화주와 그다음에 그 운송사랑 이렇게 1대1로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를 해서 만약에 주선업자가 포함이 됐다, 개입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 사이에 껴있는 자가 이제 주선업자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에서는 마스터가 되지만 밑에 있는 관계에서는 하우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당연히 그 적재 화물 목록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하우스가 발급됐다고 했을 때는 그 포워더가 그 목록을 이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1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출항을 할 때 여기 보는 것처럼 출항 신청 전에 여기 그 적재 물품의 목록을 미리 제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아마 이 내용들을 지금 쭉 나열한 다음에 다음 중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고르세요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39조에서는 외국 기착의 보고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임시 외국 정박, 임시 외국 착륙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잠깐 머무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정박, 착륙 이런 명칭을 쓰고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0조에 가서 보면 물품의 하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도 추가된 내용이 하나가 있죠.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폐기물, 뭐 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이제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폐기물.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면 결코 좋을 리가 없는 거죠. 화학물질, 얘는 폭발성의 물질을 보기 때문에 이걸 운반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제한이, 좀 규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그 하역을 할 때도 물품의 하역을 할 수 있는 물품 자체를 제한하겠다,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폐기물이라든지 뭐 화학물질 등의 같은 경우에는 그 하역 장소나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 안전 뭐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 그 말인즉슨 하역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반송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제도 내용이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뭐 그리고 나머지 뭐 개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제항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고요. 사실 용어 자체가 바뀐 것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험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바로 저희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바뀐 용어로 쓰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감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한데 표현만 바뀌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표현을 전에 거 썼다고 해서 감점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합리한 거죠. 나머지도 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바뀌었던 내용 중에서는 용어 바뀐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사실 크게 바뀐 게 많지는 않아요. 다음에 넘겨볼게요. 165조의 2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라고 하는 게 원래 있었는데, 보세사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 추가해서 2항과 3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여를 해준 자 말고 대여를 받은 자, 그죠? 빌린 자가 되겠죠? 대여한 자, 그 다음에 알선한 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도 볼사 명의 그 자격증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빌려주면 안 되겠네요. 그죠? 당연하겠지만. 뭐 2항에서 그런 말 나와 있죠. 2항에서는 이제 그것을 빌려서는 안 된다. 3항에서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165조의 3과 165조의 4를 보시면요. 보세사의 의무에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명령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여기 보시면 품위 손상해서는 안 된다. 뭐 고의로 감추거나 거짓 진술해서는 안 된다. 금품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말을 썼을 때 이걸 어겼을 때는 당연히 벌칙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뒤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된 것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 개정 전의 내용을 보시면 제6호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178조 제2항에 따라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써 있고 그 밑에 7호를 보시면 269조부터 71조까지라 써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가서 비교해 보시면 지금 6호에서 어떤 말을 쓴 거냐면요. 원래 기존에는 감옥이 되는 거겠죠. 178조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남옥에서 새로 추가된 건데 여기 보면은 276조 제3항 제3호의 2 또는 같은 항 6호에 해당이 돼서 벌금형 또는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써 있어요.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이게 새로 추가된 겁니다. 276조가 뭐냐면은 허위신고죄를 말을 해요. 원래 그 내용들이 왼쪽에 비교해 보시면은 그 내용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7호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시면 268조의 2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자문서 위변조죄가 되는데요. 이 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 1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중 즉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로 고르세요 한 다음에 그 벌칙을 쓰는 거예요. 벌칙. 원래 그 전자문서 위변조죄가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기 때문에 걔를 같이 보기로 넣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특허보세 구역의 특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냐면 저희 보세 판매장 말을 하는 거죠.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특허보세 구역과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그 보다 공평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소중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든지 뭐 특허기한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른 것들은 10년의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까지로 나와 있는 반면에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에 제한을 두죠. 5년의 범위라고 말을 쓰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추가된 게 뭐냐면 그렇죠?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현저한 피해를 입었다. 사실 요즘에 그렇잖아요. 저희 면세점 같은 경우 사실은 원래는 한번 이게 되면 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뭐 기사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없다고 해요. 매출이 워낙 확 줄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내로 오는 사람도 적어지게 되고 반대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원래 특허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이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의 경우에도 승계 범위는 추가됐다라는 점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 및 예치 같은 경우에도 원래보다도 유치 사유가 새로 추가가 됐다라는 점. 원래 있던 내용이긴 했었지만 이 내용들이 이제 관세법으로 옮겨왔다라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는 이제 단서가 새로 나오게 됐죠. 일시 예치를 할 수 있는 물품에 어떤 예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패, 변제, 손상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예치를 할 수 없다라는 점도 나오게 되고요. 뭐 일시 예치라고 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잠깐 맡기는 거잖아요. 일시로 맡기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맡기는 중에 어떤 물품에 어떤 손상이 발생하거나 변질이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것에 대한 그 소유권자가 당연히 그것의 보관자에게 뭐라고 할 거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일시 예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추가하게 됐고요.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222조에 가서 보면 제3항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죠. 뭐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 사항들도 보고를 하는 것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35조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라고 해서 용어 바뀐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바꾸게 됐고요. 그 다음에 237조에 가서 보시면 통관의 보류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어겼을 때 통관을 보류한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관세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조약이나 이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5호에 가서 보면 원래는 국세만 체납됐을 때 통관을 보류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 추가를 해서 지방세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뭐 2항, 3항, 4항들 보면은 통관 보류할 때 통지한다, 뭐 해제에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부터 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법률로 옮겨왔다라는 점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보세구역 반입 명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기존에 나왔던 것에 대해 보면은 지금 그 반입 명령 받은 자, 즉 반입 명령자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걸 명확하게 뭐 화주 또는 이제 수출입 신고인 이렇게 말을 썼다는 거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행령에 나와 있던 것들을 법률로 옮겨왔다라는 점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46조의 3, 7항에 가서 보면 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죠. 불법, 불량, 유해 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번에 그 안정성 검사가 뭔가요? 말 그대로 국내로 반입을 할 때 이 물품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검사를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기본 수업 할 때 제가 협업 검사라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 내용 안에 264조의 10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추가됐다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의 취하 및 각하 같은 경우에도 승인 기간에 관련된 얘기가 추가됐어요. 뭐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점, 이거는 저희 1차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조의 2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7항, 8항이 아니라 7항하고 9항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된 거죠. 이 내용들도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2조 같은 경우에 아까 통관의 보류 봤던 것처럼 기존의 관세법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운송수단을 출발할 것을 멈출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 264조의 10 같은 경우는 여기 봤던 것처럼 어떤 불법, 불량, 뭐 유해 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라고 해서 봤던 내용들이 추가됐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의 관리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 거기에 요청받은 기관은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267조 2를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 그 1항을 보시면 세관 공무원은 해상에서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관장은 이렇게 말을 썼죠. 그리고 해상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1차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가 없어졌습니다. 범위가 확대. 그 다음에 요청자도 올라간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원래는 세관 공무원이 이렇게 해상에서 하는 것만 해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세관장으로 확대가 된 거기 때문에 요청권자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죠. 세관 공무원이 아니고 그 위에 세관장이 요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관장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범위 자체도 이렇게 해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넓은
요청은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1차 때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선박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운송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운송 수단 안에는 선박만 있는 게 아니겠죠. 선박, 항공기, 국경 출입 차량도 있기 때문에 보다 확대가 됐다. 더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렇긴 하죠. 저희가 선박이 아닌 경우에 항공기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밀수를 한다? 그건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조의 4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보세사의 명의대여죄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1차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제7호에 보시면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22조의 2 같은 경우에도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됐어요.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구 실험, 조사 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요청을 할 때 공짜는 없겠죠. 그런 것에 관련해서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었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쓸 게 많이 없어요. 그나마 신경 쓸 게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차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용어의 변경 말고도 새로 추가된 내용이 바뀐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1차를 하실 때는 파이널이든 아니면 따로 이제 모의고사를 낼 때든 다 같이 감안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327조에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계정보통신망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됐고, 그리고 이거는 꼭 보셔야겠네요. 제 5항에 가서 보면 원래 저희가 그 효력 발생 시기가 있는데요. 전자송달에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그 다음에 전산 처리 설비에 저장된 때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전자사서함,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저장된 때라고 나와 있고요. 그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저희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관세법은 이제 다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관세법 말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관세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용어의 정의가 바뀐 것이 많고요.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볼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가 덤핑 방지 관세라고 하는 거하고 상계 관세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디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조금 챙겨볼 만한 것만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관세법 시행령의 63조에 가서 보면 그 실질적인 피해 등의 판정에 관련해서 1항 제4호가 되죠. 거기 보면은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빠졌어요. 제외됐다는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중에서는 저희 그 상계관세 관련해서 기존에 다른 게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내용 중에 원래 저희가 그 18개월, 그러니까 원래 12개월 안에 이제 그 본조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18개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원래 상계관세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 저희 시행령 제75조에 가서 보면 제8항에 보면요. 원래는 이제 관보 게재일부터, 그러니까 그 위에 기재부 7항을 보시면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 옆에 7항에 가서 바뀐 거 보시면 원래 이렇게 1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덤핑 방지 관세랑 동일하게 이렇게 12개월 이내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서 다만 이렇게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8개월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그 덤핑이랑 상계랑 다른 부분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맞추게 된 거죠. 사실상 내용은 동일했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맞춰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가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성 자체가 좀 바뀌었다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 만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도 하나 추가된 게 있죠. 저희 그 시행규칙 제15조 보시면요. 원래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려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덤핑 방지 관세에 관련, 그러니까 비밀 취급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추가된 게 있죠.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도 이번에 새로 바뀌게 된, 추가된 내용이 됐습니다. 그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똑같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따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내용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난 건데요. 저희가 관세법, 그다음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관세법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은 사실상 용어가 바뀐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를 할 만큼 크게 바뀐 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2차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차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용어 자체가 변경된 것은 사실 시험에 나오기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지 않다기보다는 기존의 그 내용 자체가 거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는데 기존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새로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보세사 벌칙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저희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희 접수 기간도 끝이 났어요. 저희 2월 5일까지 해서 끝났고, 사실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사실 유난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원래 해왔던 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맞춰서 시험 준비하고, 개정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것들만 몇 개 챙겨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고 정리해서 시험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할 테니까 저희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면 분명히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더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나서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시면 저희 학원 게시판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